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봤던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견교통권입니다. 접견교통권이라는 것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 친지 등과 접견하고 만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말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겠지요. 따라서 접견교통권은 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접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가 되는 그렇죠. 필수 불가결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변호인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 그렇죠? 변호인뿐이 아니라 변호인 되려는 자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4조의 규정이 있고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자유롭고 비밀이 보장되는 접견 및 교통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도관이나 수사기관의 감시 및 입회가 없는 자유롭고 비밀이 보장되는 접견으로서 접견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지요. 물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공휴일날 안 된다든지 한 야간에 안 된다든지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현실적인 제약이고요. 법리적으로는 시간과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가 있고요. 즉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변호인과의 접견권은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 37조 2항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을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접견이 허용된 상태에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선언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서신 수수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이 아닌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살펴보면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이고, 그렇죠? 특히 구금에 따른 불안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유지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예를 들어서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관계의 파멸을 방지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요? 도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 되려는 자와의 자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과 차이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접견 교통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즉 사법기관이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인 등과의 접견 교통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접견 교통권의 침해가 될 텐데요.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렇죠? 피의자에 대한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이 있거나, 혹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수사기관이 승낙 없이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등등을 전부 접견 교통권의 침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모 24 결정을 살펴보면요. 헌법 12조 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34조는 위와 같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아니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89조, 90조, 91조 등의 규정을 보면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즉시 변호인과 접견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지요. 앞서 본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살펴보면요.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얻은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불허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작성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접견교통권을 금지한 위법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봐서 증거 능력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위법하게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공도 1586 판결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면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고인이 구속되어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도중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어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 절차에서 접견 불허 처분이 취소돼서 접견이 허용된 경우인데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위 1회 피의자 신문은 변호인의 접견 교통을 금지한 위법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사안이 되겠고요. 금방 나온 것처럼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책은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항고를 통해서, 즉 402조, 403조 2항에서 항고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항고를 할 수가 있겠고, 수사기관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해서는 방금 위에서 본 판례에서 마찬가지로 준항고를 통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417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와 준항고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본격적으로 배우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항고의 개념, 준항고의 개념을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권리는 체포 구속적부 심사 제도에 기한 청구권이 되겠지요. 체포 구속적부 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관할 법원이 체포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체포나 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규정이 214조의 2에 있다는 것도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 체포구속적부 심사제도는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체포구속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청구권자를 정하고 있고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와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심사 청구권자부터 살펴보면요. 앞서 본 것처럼 체포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 긴급 체포 및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도 물론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적법한 체포 구속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한 체포 구속, 예를 들어서 임의동행에 의해서 보호실에 유치되어 있는 자도 체포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구 사유는요.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의 사유는 체포 구속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지까지 그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법이라는 것은 체포 구속이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영장의 청구 및 발부가 법적 절차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긴급 체포한 후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48시간을 지나서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면 위법한 경우가 되겠죠. 한편 부당한 경우라는 것은 영장 발부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체포 구속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지만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피해자가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이 되었지만 모두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경우라면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 모두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당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상태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거나 부적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개념, 부당하다는 것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법함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위법 말고 부당 말고 또 부적법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쓰는 용어는 그런 경우에는 주로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면을 포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사용하는 위법, 부당, 부적법이라는 용어도 한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하는 것인데요. 원래 수사 기록은 열람 복사의 대상이 아니죠. 변호인을 공부할 때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 계속 중의 서류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35조에 의해서. 그러나 체포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장,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 구속적부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을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것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의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 증거 개시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증거 개시 신청도 역시 또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 개시, 공소 제기 후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수사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행정법 법리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행정법 분야에서 다시 자세하게 아마 공부를 하실 거고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즉 정보공개 청구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체포적부 심사가 청구가 있으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일단 통지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를 하게 되겠고요. 신문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느냐?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하는 것인데 검사, 변호인 및 청구인은 신문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체포 구속적부 심사 단계도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신문 없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굳이 국선 변호를 선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그런 규정이 없고 변호인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이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역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결국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신문 없이 기각할 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 판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신문, 조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신문을 거쳐서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게 할 때에는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체포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기각할 것이고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되겠습니다. 법원의 심사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심사의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재청구하거나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명백한 때에는 신문 없이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선 변호인을 이런 경우에도 선임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 시한도 알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피의자는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합니다. 염려 가지고 안 되고요. 도망을 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가 아니면
또 같은 사유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에는 체포 구속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에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 영장 청구 기간 48시간에 산입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편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와 더불어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이라 그래서 피의자 보석이라고도 보통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피고인 보석과 다른 점은 피고인 보석은 보증금 납입 이외에 다른 조건도 가능하지만 피의자 보석은 지금 보는 피의자 보석은 보증금 납입 조건만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더불어서 직권에 의한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의를 살펴보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피의자 보석이라는 것은 구속적부심사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석방이라고, 피의자 보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피의자 보석이요. 구속 피의자가 아닌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포 시한도 짧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975 2일 결정의 내용이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975 2일 결정의 내용은 여러분이 판례를 읽어보시기를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래요. 왜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인정이 되지 않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 가능하다는 점, 또 법원의 직권에 의한 재량 보석인 점, 석방 결정이 있으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것이고 조건에만 맞으면 필요적으로 보석이 인정되며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는 유지되는 피고인 보석과 다르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피의자 보석의 제외 사유도 있는데요. 법원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또는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는데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명령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402조에 의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설은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과 체포 구속이 불법 또는 부적법한 경우에 하는 석방결정과는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고 기소 후 보석 결정에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즉 피고인 보석에 대해서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서 이와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도 항고를 허용함이 균형에 맞는다는 입장이고요. 그에 반해서 부정설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비록 형사소송법 214조의 이 5항에 의한 것이지만 4항의 석방 결정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고의 폐해를 고려하여 이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9751 결정에서 역시 제가 읽어보라고 했던 결정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피해자 보석 조건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납입 조건 후 석방을 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해자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해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되고 피해자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석 집행의 절차는요.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출석 등의 서약서, 보증금 납입 약정서, 피의자 외의자의 출석 보증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공탁, 담보 제공 및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이행을 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행한 후에 석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 보석 청구자 외의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요. 가족이 낼 수도 있으니까요.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의자 외의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서 보증금에 대신하게 할 수 있고 보증서에는 보증금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피의자 보석의 경우에도 재체포, 재구속이 제한이 되어서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여기서는 염려도 들어가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2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 아직 재정신청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 역시 아직은 공소 취소를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더라도 재체포 또는 재구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변호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된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잘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보증금의 몰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의 예외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예외사유로 다시 구속을 하게 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피고인을 이번엔 법원에서 구속한 때에는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서 봤던 부분은 임의적 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여러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대물적 강제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